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적으로는 여기 살면 시가 절로 써지겠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두 번째 시집 꿈결의 시를 베다의 마지막 시에 내 시의 출처라는 맨 첫 행으로 시작되는 시가 절로 써지겠다는 말 자주 듣는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로 완성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책을 펼쳐드려요. 시집을. 지금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는 시가 있어요 라고. 근데 또 삶에 대해서 또 듣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는 거구나, 나만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한 3년 전쯤부터 이 대답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 시라는 건 그 파급력도 또 독자들도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다면 책 한 권을 묶어봐야겠다, 대답을. 그러니까 몇 줄의 시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그래서 기획을 했고 이렇게 묶여진 그 대답이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에 대한 대답. 그래서 산문이 27편이 수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시가 16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문집이기도 하지만 곧 시가 포함된 시 산문집, 그리고 이제 딸아이가 그린 그림과 함께 심심하지 않도록 이 섬에서의 풍경들이 또 다정한 그림으로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 책입니다. 13년 차예요. 횟수로는 12년을 꽉 채웠고 13년 차인데 많이들 궁금해해요. 연고지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제주에 오게 됐는지 궁금해하는데, 사실은 제가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 한 장,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폐가 사진 한 장을 보고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날 구글을 검색해서 이곳을 도착하게 되는데 정말 밤파 혹은 붕괴 직전의 집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오후에. 그래서 그 현장에 서서 저를 태워다 준 후배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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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홀린 듯이.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후배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무서웠대요. 어떻게 이런 집을 이쁘다고 할지,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살면서 한동안은 내 인생의 로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선택했구나. 지금 나는 여기서 사라질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내려와 라고 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죠. 제주는 소요함, 그러니까 소란스러움, 그런 것들로부터 저를 이렇게 돌멩이 하나를 딱 눌러서 그러니까 고즈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 섬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는 낯선 곳이거든요. 그래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곳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를 이렇게 고즈넉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소중해요. 지키고 싶고. 제 엄마 돌아가시고 내 시집 2권이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시를 쓰게 되지 않았더라면, 시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에서 파생되어진 가족사, 그것들로부터 내내 불화였을 텐데, 근데 시를 쓰게 되면서 엄마를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그리고 화해가 아니라 이해하게 됐고, 인간으로.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엄마가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의미인데요. 그 시 속 엄마를 통해서 이런 불화, 혹은 또 엄마라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 좋은 의미의 그런 존재를 가진 분들이 둘 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그 엄마를 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아 그래, 둘 다, 아 우리 엄마는 이래, 아 그래 우리 엄마는 이래, 이런 거를 만나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제가 절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고 살아낸 분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사실은 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글쎄 엄마의 말을 어떻게 몇 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살아낸 삶도 있구나. 그래서 엄마는 엄마이기도 했지만 여자이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살아보니 내가 엄마 같은 삶에 그렇게 자랐고, 또 그런 환경의 처지에 처하게 되고 했더라면 나라고 엄마 같은 삶을 그러니까 살지 않을 도리가 있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시가 저에게 준 어떤 이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제 시와 산문집에 다 나와요. 저는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합창단이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단복을 입고 조회대에서 이렇게 합창을 하고 막 애국가를 부르고 이러면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음악 실기 합창단을 이제 뽑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각 반마다. 제가 합창단에 들게 되고 뽑히게 되고 이제 주의도 하게 되고 노래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노래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러니까 알게 된, 노래를 좀 남보다 또 좀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된. 그런데 시를 쓰고 나서 저는 내가 부르는 노래를 그게 이제 아마 시인들이 듣게 돼서 또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제 노래를 시인들이 들었는데 시인들에게 제 노래는 정말 시다라고 들려지게 된 것. 그것을 또 저는 알게 되고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시도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저 스스로 읽어봐요.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서 입 밖으로. 근데 그때 어떤 문장이든 어떤 단어든 이렇게 어떤 문턱에서 넘어서지 못하거나 혀에서 불편하면 이 과정을 이건 노래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다시 퇴고를 하게 되죠. 아마 그래서 저는 어떤 산문에선가 노래는 내 시의 내재율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시라는 형식을 처음 써본 게 29. 그러니까 둘째 아이 한 7, 8개월 때 뱃속에 그때 어떤 신문사에서 가족 애찬 뭐 공모전을 공모하는데 거기 그냥 저는 워낙 뭐 읽는 것과 쓰는 것이 늘 그 일상에서 그러니까 습관처럼 된 사람이어서 그냥 몇 줄을 썼어요. 몇 줄. 28줄인가? 제 시의 출발이 이제 그건데요. 어머니의 가난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시를 썼고 그 시가 이제 아마추어로는 굉장히 큰 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어떤 공모전에 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살 때였는데 그래서 강원여성 백일장 뭐 또 원주 MBC 백일장 뭐 이런 데서 장원을 하게 되고 아 시가 정말 짧은데 너무 쉬운 거구나. 그래서 저는 타고난 시인인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게 허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건 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게 다 지금 29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둘째 아이가 그때 100일이었는데요. 아,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시를 써낸다 한들 이 아이를 키워내는 것보다 더 빼어난 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하물며 시도 아닌 시인도 아닌 그 허명과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제가 저를 속고 속이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만해야지. 그래서 그만뒀죠. 그만두고 이제 한 10년을 살림하고 시는 접고 살았죠. 시를 접었다는 표현이 그러는데 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접었다는 표현도 참 어폐가 있어요. 시가 진짜 시를 못 만났던 거죠. 제가 진짜 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세월. 그리고 나서 1999년도에 이제 광주대 문예창작과 그 사회교육원에서 조태일 시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러니까 시의 뭐 창작 이론을 배웠다기보다 선생님의 그 가난한 마음, 제자들을 챙기는 가난한 마음, 깊은 어떤 정성, 애정 이런 걸 보면서 아, 시인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제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7개월 그리고 바로 투병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는 이제 진짜 시의 출발이 선생님께서 짧게 사사해 주시고 언급해 주셨던 뭐 곽재구 시인은 이래 뭐 고은 시인은 이래 양성우 시인은 이래 김지아는 이래 신경님은 이래 나희덕은 이래 이러면서 들려주셨던 시인들 그리고 연구실에서 빌려주셨던 시집 그런 시집을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서 한 우주가 열린 거죠. 아, 시가 이런 거구나. 저는 사실 그 전에 제 문학의 출발은 소설이거든요. 소설은 꿰고 있는데 외국 소설까지 다 꿰고 있는데 시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적 스승을 만나게 됐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2001년도에 사람의 문학이라는 대구에서 발간하는 그 개간지의 김용락 선생님의 그 청탁으로 제가 정식으로 작품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뭐 신춘문예나 개간지 뭐 신인상이나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로 바로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 조금 드문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죠. 한 40에 그러니까 늦깎이로 시단에 들어오게 됐죠. 시인의 집이 왜 시인의 집이냐는 말을 또 많이 그러니까 물으세요. 궁금해하고 이렇게 딱 들어와서는 혹시 시인이 살아요? 라고 묻기도 해요.
네라고 답하지만 사실은 시인이 산다고 시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재미없게 붙였겠어요, 제가? 제가 처음에 이곳을, 그러니까 상호를 붙여야 되는데, 일단 사람으로 치면 장명을 해야 되는데, 100년이 된,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 지금 100년이 넘었지만 99순이 된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그러니까 멋부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근사한 말들, 이름들이 떠오르는데 그것 말고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지금이야 막 제주도가 이렇게 막 발전을 해서 골목골목 카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거의 제가 선두주자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오래된 마을, 바닷가 골목, 후미진 골목, 그리고 또 오두막, 이 집에까지 차를 한 잔 마시러 오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시가 아닐까? 시가 있다면 그게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가 닿고 싶어 하는 삶을 사는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시인의 집이네. 그들의 집이지. 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탄생된 집입니다. 제가 이런 이제 농담을 해요. 제주에 시인의 집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너무 많다. 그런데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막 멀리서 찾지 않고 대답을 가까이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산문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러니까 제 첫 산문집인데 저한테 사인을 청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알고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의 친구분, 여기를 아끼는 분들이 제주에 올 때마다 여기를 들르시는 분인데, 너를 꼭 데려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공항에 가기 전에 이제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어떤 곳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채 앉아 있다가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산문집을 이렇게 펼쳐 보다가, 이제 그 같이 온 친구가 이분이 저분이야 라고 하니까, 그 책의 표지에 써진 글을 보고 저한테 사인을 부탁하는데, 남편도 너무 좋아할 것 같다. 남편이 같이 왔으면 좋았는데 남편이 못 와서 남편에게 선물하려고요 라고 남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시인은 무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 남성분의 이름을 듣고 어쩐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부합되는 글을 써드렸어요. 근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들 둘과 같이 지냅니다. 근데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먼저 일찍 가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내가 오늘 뭐 하는지도 궁금할 텐데, 그 소식을 단톡방을 만들어서 계속 올린대요, 단톡방에. 그러면서 오늘 아까 여기서의 풍경도 남편에게 당신이 왔으면 좋았을 집인데 라고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이러셨는지 너무 깜짝 놀랐고, 또 죄송하다고, 작고한 분의 이름을 쓰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시를 쓰지 않았으면 절대 이승에서의 선물을, 아내가 주는 선물을 어떻게 저승에 계신 분에게 전달하겠어요. 시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게다가 이 공간을 운영하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었죠.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기억에 남는 건 작고하신 시인들도 더러들 다녀가셨거든요. 정진규 시인, 그리고 최정래 시인, 그리고 권지숙 시인, 김서령 작가, 많이들 다녀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왁장한 도시나 어떤 문학 자리에서 이분들을 뵙고 만나고 찾아가고 이러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이 제주에 오셔서 기억하고 후배 시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이래서 찾아오셔서 오래 머물다 간, 그래서 그 시적 향기를 저 혼자 이렇게 담고 있죠. 작가의 말. 370여 개의 크고 작은 오름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과 잦은 강풍과 검은 돌로 에워싸인 집과 밭과 무덤, 그리고 3,600여 명의 해녀와 18,000여 신과 소멸 위기에 처한 매혹적인 방언과 정명되지 않아 슬픈 무자년 광풍의 제주에 산다. 어느 날에 돌연한 입도가 그새 11년째다. 출생으로 주어진 고향을 제외하면 가장 오랜 정주이니 자의로 획득한 고향이랄 수 있겠다. 여기서 나는 사철 피고 지는 꽃과 철새와 갯것과 세상 멋진 길고양이 랭보와 다감한 사파로 글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딸아이 율과 섬살이 중이다. 아니 꿈을 노래하고 있다. 담담하고 덤덤히 부르는 이 노래를 혼자 먹는 밥 챙겨준 시절 인연과 태풍 때마다 섬집에 침수를 염려하는 육지의 벗, 그리고 꿈을 꿈꾸는 고단한 이들과 내 시의 무한 권력인 독자들께 바친다. 제주섬 조천에서 손세실리아.